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무사 합격의 길 이건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우리 2022년도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나무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일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서 과목별 문제 은행 양적 확대 지속.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 문제은행, 그죠? 문제은행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문제은행 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탑재하겠다. 자, 그래서 1회부터 6회 시험 플러스 2021년도에 개발한 문항 700개, 그러니까 합하면 대략 한 1,500여 문제를 문제은행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700개, 우리가 이미 1회부터 이제 4회까지는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이제 5회부터 기출문제가 막 공개가 됐으니까, 5회, 6회, 7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700개가. 그래서 사실 이 내용도 제가 예전에 양성기간에 있을 때 이 문제은행화 된다라는 걸 얼핏 듣기는 했어요.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지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아마 2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합격률이 워낙 저조했었잖아요. 우리 나무사 초기 시험이. 그래서 이런 시험 운영 같은 것들에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양성기간에 양성기관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꽤나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양성기관별로 어느 정도 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얼핏 어디서 들은 겁니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양성기관별로 문제를 어느 정도 받아서 만든 게 이 자격시험 700 문항이다 라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성기간별로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에게 문제를 나눠주는데, 그럼 그 양성기간에 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요. 제가 저희 카페, 그래도 나름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카페가. 그래서 양성기간 교육에서 받았던 문제 자료를 모아보려 합니다. 라고 공지를 했고, 꽤나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제 메일을 통해서. 이게, 바로 그냥 인터넷에 올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제가 메일로 받아서 그 메일로 받은 내용을 한번 재가공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5문제씩.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1일 1연습 문제, 여기 게시판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영상은 좀 타이트하고 컴팩트하게 짧게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짧게 빨리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주어지는 5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해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수목 병리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크기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보기를 보니까 이것은 식물체에서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름 순서로 뭐 선충, 곰팡이, 세균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장 크게 있는 요 바깥쪽에 있는 요게 바로 식물세포가 되겠고요. 이 식물세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 부분, 선충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우리 병원체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충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선충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균류, 곰팡이에 대한 부분이 확 눈에 띄게 되겠죠. 그러면 곰팡이. 자, 이 다음부터가 살짝 애매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세균이냐, 몰리큐트냐, 요게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세균이 좀 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곰팡이 다음이 세균. 자, 그 다음에 몰리큐트인데, 우리 몰리큐트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몰리큐트 강에 속하는 파이토플라즈마라고 하는 이러한 병원체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파이토플라즈마.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이로이드라고 하는 병원체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 바이로이드까지. 그래서 선충,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보기를 보니까 2번 선충, 곰팡이, 세균은 빠져 있지만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요 순서대로 잘 알맞게 있는 것이 2번에 해당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선충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단 이미지화해서 그죠? 선충 곰팡이 그 다음이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까지 해서 이렇게 병원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해충학으로 넘어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양성기관 변형 문제는 아니고 우리 5회 시험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잎틀에 대한 문제는 사실 5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 회차에 나무사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잎틀의 기본 요소,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유튜브 영상은 또 길면 많은 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정답만 보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윗입술, 뭐 작은 턱, 하인두, 아랫입술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일시정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 오시면 또 이러한 문제들, 해설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큰 턱이 지금 잘못된 설명인데 왜 그러냐? 바로 이 큰 턱의 생김새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턱인데요. 요렇게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큰 턱은 한 쌍이고 우리 사람이나 동물처럼 이렇게 잎이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렇죠? 큰 턱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 먹이를 분쇄하거나 갈기 위한 목적으로 턱이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이동한다. 좌우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게 2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목 생리학 부분인데 사실 이런 수관 형성, 수관의 형태에 대한 문제는 비단 생리학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수목 관리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부분 체크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관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나자식물은 주로 원추형의 수관을 유지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수목의 수관 형태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추형, 구형, 원주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추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나자식물의 수관 형태다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형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렵수, 즉 피자식물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수관형인데 자, 2번 볼게요. 피자식물은 어릴 때 정화우세 현상이 나타나 원추형의 수관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피자식물일 경우에도 어릴 때는 이렇게 나자식물처럼 원추형을 유지하다가 점차 성장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구형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목본식물을 포함한 초본식물에서 정화우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정화우세 현상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바로 옥신이라고 하는 바로 식물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에서 옥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측지 발달이 억제가 되고 측지 발달이 억제가 되고 수고 생장만 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길이 생장만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거를 정화우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를 절단을 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옥신 생성을 억제시켰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가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4번은 그러한 정화우세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양버들은요. 단독으로 자랄 때는 측지 발달이 완성해지면서 구형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양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원주형의 크기로 자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라건 밀식해서 자라건 상관없이 양버들은 무조건 원주형의 형태로 자란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게 될 토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서에도 사실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우리가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기전도도를 통해서 염분 농도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끔 논문이나 이런 연구 자료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염분 농도로 환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줄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이 EC의 단위가 데시지 맨스 퍼 미터라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1 데시지 맨스 퍼 미터 같은 경우에는 0.064%의 염분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4 데시지 맨스 퍼 미터라고 했으니까 0.064 곱하기 4를 해주시게 되면 0.256 그러니까 4번이 바로 염분 농도로 환산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1 데시지메스 퍼 미터 같은 경우가 0.064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수목 관리학 마지막 문제 빠르게 이것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엽록소가 나왔네요. 우리 엽록소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빛을 받아서 탄수화물로 전환시키는 녹색 색소를 우리가 엽록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엽록소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얘는 녹색 색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없어지면, 엽록소를 구성하는 얘네들이 없어지게 되면 황화현상, 녹색빛을 잃는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엽록소는 마그네슘과 질소. 그죠? 이거 우리가 피롤이라고 아마 수목생리학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폴피린이라고 하는 마그네슘과 이 질소 간의 연결로 통해서 우리가 엽록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구성성분 두 가지, 바로 질소와 마그네슘 5번이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지게 됐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 짧게 시간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 매주 하나씩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